밑줄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밑줄친 부분의 해석이 어려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 문제는요, 언제부터 출제되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지정형까지는 쉬우니까 내가 전달해줄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고 쉽기 때문에 내 역량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더 해석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 밑줄친 부분에 내용과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의 앞과 뒤를 모아서 딱 두 줄만 해석합시다 유기적으로 이음을 높게 하는 게 어떤 유형보다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능동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방식들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드디어 어려운 유형. 유형에서 만나게 됐어. 여러분들,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이 유형 정말 어려워. 맞아, 알아. 하지만 내가 설명해주면 쉬워지는 magic 경험할 수 있게 해줄게. 자, 밑줄 의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첫 번째 고비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해줬어. 그러면 이 인강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해서 봐야지. 하지만 빈칸 추론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도 있고요. 밑줄 의미 특성상 굉장히 간단하거든. 생각보다 단순해. 오히려 앞에 나와서 어려운 거지 뒤에 나왔으면 꽤 풀만한 3점짜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밑줄 의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꼽이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유형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가면 돼. 나 그래서 큰 부담 안 가질 거야. 사실 부담 엄청 갖고 있어. 여러분들도 부담 조금만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이 가진 부담 여러분들께 덜어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행복을 나눠줄게. 이따 봐!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밑줄 의미 수능 독해의 네 번째 유형이죠. 21번으로 출제되는 밑줄 의미 유형에 대한 유형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의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 쉽다고요? 쉽다고 답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묻는 질문에 쉽다고 생각한 이유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오케이? 알려주실 분들은 알려주십시오. 자, 밑줄 의미 같은 경우에는 함의추론이라고도 불려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말을 할 때 여기서 함의추론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유는 뒤에서 나와요. 자, 이 밑줄 의미에 대한 발문 분석으로 바로 똥똥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뚱. 자, 밑줄 친 부분에서 이 부분은 문장이죠, 문장. 영어로 된 문장으로 나와요. 부분은 그냥 부분으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글을 읽고 밑줄 친 단어나 어구, 문장이 함축하는 바를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선택지는 당연히 English로 제시되죠. 자, 밑줄 친 부분은 주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게 그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 밑줄 친 부분은요,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글의 내용과 문맥에 맞게 그 직접적인 의미 무엇인지를 추론해야 합니다. 직접적 의미는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직접적 의미가 앞이나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문 내에. 그래서 글의 내용과 문맥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건 게 우리 강원 씨께서 밑줄 의미 문제를 낼 때 왜 지문과 같이 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택지랑 밑줄 의미 내용이 같으면 의미가 같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을 거기서 줘버리면 선택지 바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하러 지문을 제시합니까? 가원 씨께서는 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이것만 고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비유적인 표현, 이 비유적인 표현도요, 어떤 글에서 쓰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우리 가원 씨의 의도라니까, 여러분. 그 비유적인 표현의 직접적인 의미가 다른 거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원 씨께서 지문 다 읽으세요 라고 야심차게 출제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나나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요행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수능 문제 75분 동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으로서 75분 안에 정석대로 풀 수 없습니다. 단언코. 선생님들도 이런 유행 안 하고는 75분 안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듣기 딱 20분 띠르륵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독해 띠르륵 해가지고 45번까지 푸는데 나는 어렵던데?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 주시하셔야 돼요.
비유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머릿속에 발문에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 자, 그 다음 이제 출제 트렌드 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는요, 언제부터 출제되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바로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새로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새롭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문제 아닙니다. 9월 모평. 예전에 2007 9월까지 출시됐었고, 그 다음에 장문료는 2011년 9월까지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이 말 왜 했냐면 그냥 해놓은 거예요. 출제 경향 분석하는 거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쉬웠어요. 왜? 이 이유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왜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21번 독해 문제 초반에서 등장하죠. 네 번째 독해 시간에 이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학생들이 부담스럽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압박으로 인해서 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선지 해석이 굉장히 어렵죠. 왜? 선지가 그 밑줄의 의미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밑줄이 해석이 어려운데 선지가 쉬울 리 있니? 어렵겠지, 선지도. 그래서 어려운 영어로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문장, 당연히 얘도 해석 어렵다 그랬어. 왜?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그래서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지금까지 들은 걸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보다 밑줄이 굉장히 뭐인 경우가 많아서?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많을 낮자요. 이래서 어려운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왜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선택지도 해석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초반에 등장하기 때문에. 21번이라는 문제가 초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막말로 장문 독해, 중문 독해가 여러분 18, 19, 20번에 나왔으면 여러분 무조건 맞을걸? 장문 틀려본 학생들은 주로 시간의 압박에 쪼들려갖고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수능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부에서 부담 없이 와야 되는데 부담 없다가 주장까지, 앞에 3번까지 부담 없다가 각 밑주름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겠어? 선지도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선지가 힌트가 되지 않아요. 선지는 힌트가 아니라요. 얘가 힌트가 아니고 해석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과연 나는 어떻게 푸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에 주장 유형까지는 쉬우니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고 쉽기 때문에 내 역량이 딱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부터는 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하면서 들어보십시다.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어웨스턴 해결풀이 전략입니다. 자, 얘들아, 이 어웨스턴 해결풀이 전략대로 해보십시다. 여러분 꼭 해봐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능동적이잖아. 하지만 이 방식들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제발 듣고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자. 자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절대 선택지를 먼저 읽지 말고 밑줄 친 문장의 앞뒤 문장을 제대로 독해한다. 자, 절대 선택지를 먼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야겠지. 왜냐면요,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왜 힌트가 되려면 지문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지문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냐?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지문에서 전체적인 맥락 이해를 요하는 거잖아. 다른 것처럼 몇 개만 지역적인 거 뽁뽁뽁 찾아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맥락 이해가 중요한 문제인데 선택지는 뭐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그 줄에 그어진 부분,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의 의미만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전무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힌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지를 읽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선택지 읽으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택지도 나름 주장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지. 그래, 주장하고. 근데 그 선택지가 만약에 주장과 반대되는 거야. 선택지가 주장과 반대되면 어떡할 거야?
괜히 너희들 머릿속에 이게 반대된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그 주장에 대해서 필자가 찬성하는 사람인데 선택지에서 반대라는 이유로 그 지문 자체가 반대일 것이다 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의역해 버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문을 100% 이해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선택지가 주장과 반대일 경우 굉장히 여러분들의 지문 독해의 난이도, 지문 독해를 혼란을 주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앞에 주장 요약은 선택지 먼저 읽으세요 라고 했지만 밑줄에는 선택지 절대 읽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 밑줄 친 문장을 먼저 읽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앞뒤 문장 제대로 독해하세요. 왜요 선생님? 앞뒤 문장이 밑줄 친 부분보다 중요한가요? 아니요. 사실 밑줄 친 부분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밑줄 친 부분이 해석이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문장의 앞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더 해석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에 뭔가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의 앞과 뒤를 보아서 딱 두 줄만 제대로 해석합시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생각보다 지문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앞에 나온 거를 지시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온 거를 대신해서 다시 쓰는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온 것들을 뒤에서 다시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단어를 뒤에서 지시어로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얘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지문이 여러분 한 문단이죠. 자, 우리가 국어 비문학을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어 비문학은 여러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문단마다 정보가 하나씩 또는 두 개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용이 각각 비슷한 듯 조금씩 달라요. 그죠? 문단 구문은 그런 규칙성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 문단이에요. 그 말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가 얼마나 중요하게요? 오케이? 얼마나 맛있게요랑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게요. 자, 근데 이 밑줄 친 부분 앞뒤 읽었죠? 이제 우리 앞뒤 읽었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는 거야. 밑줄 친 부분엔 주제문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Why? 빈칸 추론에서도 배울 건데 빈칸 뻥 뚫어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빈칸이 주제문이어서 앞뒤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포괄적인 주제 또는 포괄적인 빈칸 내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밑줄 의미는 밑줄로서 지문을 아예 싹 지우진 않지만 그 밑줄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빈칸 추론하고. 그래서 해석이 어렵게 제시되는 거예요. 이 밑줄 친 부분이. 빈칸 못지않게 이렇게 어렵게 제시. 빈칸 뚫어놓은 것보다 못지않게 어렵게 제시돼. 그래서 힌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가 되긴 되는데 얘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석하고 나서 이게 뭔 개소리야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일단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보자. 이거는 지금 1, 2단계니까 1단계만 해도 되죠. 2단계는 선택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한번 해봐요. 글자 그대로. 너무 길지 않고 해석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으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중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의 세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3단계 읽어보시죠. 시작.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와 의견을 확인하고 글 전반을 독해하며 부지제문도 찾아보자. 이번에는 또 첫 번째 문장이요,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은 내가 패러프리징 하면 같은 말로 써 전반부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 전반부가 밑줄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2019학년도부터 기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석해 보았을 때 함축적인 의미 추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힌트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Why? 전반부에 제시되는 유형 특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나와요. 어떤 유형하고 굉장히 지문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특급 비책에서 공개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전반부죠. 이게 전반부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부의 핵심어. 지금 우리가 지금 빈칸의 앞뒤를 읽었죠? 그러면 앞에서, 맨 앞에서 읽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단어들, 얘네들이 패러프레이징, 이 첫 번째 문장의 패러프레이징인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죠,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쉽겠어요? 뒤에 있는 이 단어들이 쉽겠어요?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이 쉬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해석이 됐으면, 아니, 가운데 빼고 이 부분이 해석이 됐으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 해석은 더 쉽죠? 충분하죠?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문 나머지 3줄, 4줄 안 읽었는데도 정답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핵심어랑 의견만 찾으면 여러분 핵심어 찾길 수 있겠죠? 의견 찾아보면 시도할 만하죠? 맞아요?
지문 읽은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앞에 1, 2단계 했잖아. 첫 번째 문장이 시작이 아니잖아, 지금. 얘는 3단계에서 첫 번째 문장 읽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찾을 수 있어. 이 핵심어랑 의견을. 오케이? 좋아. 그리고 나서 글 전반을 독해하며 부주제문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들아. 부주제문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밑줄 친 부분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거만큼의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지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문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뭐 일화, 상술 이런 것들 넘기듯이 중요한 문장에선 제대로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어나 영어나 마찬가지야. 언어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찾으면서 한번 부주제문도 찾아는 보자. 하지만 부주제문을 꼭 찾으란 말은 아니에요. 핵심어 의견 찾았으면 부주제문 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은 거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럼 전체 문장에서 글의 요지나 주제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찾아본다. 자, 이번에는 전체를 보세요. 자, 이 전체를 보라는 건 뭔 소리냐면 전체를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것에서 봤을 때 통합공역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그러면 글의 요지나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 뒷받침하는 부분은 뭐예요? 같은 비슷한 뜻으로 예시죠, 예시. 의가 아니라 예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빈칸 추론 순서 이런 뒤에 나오는 유형들보다 킬러 문제라고 봐야겠어요. 킬러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겠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킬러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말은 이 문제는 쉽게 요지나 주제를 지문 안에서 던져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빈칸 추론은 다 독해를 해서 그 빈칸 한 줄을 찾기 위해서 다 독해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굳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요지나 주제를 지문 한 줄에서 담고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포괄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포괄적인 게 선택지랑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밑줄보다 그 포괄적으로 찾은 게 더 선택지랑 비슷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전체 문장에서 포괄적으로 찾아보라고 하느냐? 바로 뒤에 있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5단계. 여기서 핵심어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유기입니다, 유기. 이 지문은, 이 문제 유형은 유기적으로 이으면서 독해하는 게 어떤 유형보다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순서도 유기성 중요하죠. 하지만 얘는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문제 구성이 순서, 무관한 문장하고는 다르잖아요. 하지만 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연결을 찾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잖아. 지금 앞하고 중간 읽었잖아요. 근데 유기적인 연결, 얘네 두 개가 맨 처음 문장하고 얘가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 이 문장은요. 문제는 지금 독해가 어려운 지문과 독해가 쉬운 거가 섞여 있죠. 지금 밑줄 읊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섞여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를 유기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기성을 관련 지으면서 찾으셔야만 해요.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기성의 핵심. 그러니까 내용을 이어. 지금 이 내용을 독해했잖아. 그리고 이 내용 독해했지. 그럼 이 내용하고 이으면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 흐름 파악 못했다? 그러면 이 지문 정답 맞추는 게 불가합니다, 여러분. 함정천지를 고를 수도 있고요. 아예 선택지 중에 뭔 소리? 선택지 중에 뭐가 도대체 이 지문하고 비슷해? 이걸 찾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마지막 6단계. 이거는 다음 문제를 안 넘어갔을 때 전제하에 넘어가는 거죠. 지문의 유기적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 선택지를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어떻게 보느냐? 한번 과정적으로 보자. 이제 이 선택지 5개를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선택지를 밑줄 친 문장에 넣어보는 거야. 밑줄 친 문장을 빼버리고 이 밑줄 친 문장에 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때 있잖아. 밑줄 친 문장을 빼고 넣었죠. 그러면서 선택지랑 밑줄 친 문장을 또 비교해야 되느냐? 나는 여기서 말을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라는 선생님도 있지만 나는 고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게요.
이 밑줄 쳐진 문장을 여기서까지 아직까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까 글자 그대로 의미로 해석했잖아요. 이 밑줄 쳐진 거를 그대로 읽을 필요, 얘랑 대응할 필요, 밑줄 쳐진 부분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얘 그냥 빼고 그냥 선택지 넣어보세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선택지를 정답을 찾는데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알겠죠? 내가 지금 계속 그 밑줄 안 중요하다고. 밑줄 의미 문제지만 밑줄 안 중요하다는 걸 내가 지금 여기서 몇 번을 말을 했니? 밑줄 앞뒤 뭐라 그러고 첫 문장 뭐라 그러고 밑줄에선 그냥 뭐 하라 그랬어? 밑줄에선 그냥 글자 그대로 의미 정도로 해석하라 그랬잖아. 밑줄 안 중요해 얘들아. 밑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이 밑줄 의미 문제를 진짜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그렇게 풀려고 그러면. 정말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 볼 때는 밑줄보다 선택지 넣어서 지문 너희들이 분석한 데 토대로 대응을 해보세요. 오케이? 이 정도가 웨스턴 해결풀이 전략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특급비 책 넘어가봐요. 자, 이번에는 조금 새롭다, 그치? 항상 뭐 네모 칸에다가 반반 띄기 하든가 4등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등분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선생님의 도전입니다.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1. 보기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내가 어떤 글을,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어떤 문장을 완성시킬지를 생각해 보자 라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위에는 그런 구성은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함께 먼저 볼게요. 자, 얘들아, 이 밑줄음이, 이거는 밑줄음이 는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추론은요, 뭐랑 비슷한지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 제목유지 주장. 오케이? 뭔 소리냐? 제목유지 주장이랑 비슷하다가 아니라 제목유지 주장. 뭐예요? 주제. 주제 찾는 유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얘들아. 똑같다고는 안 할게. 유사합니다. 이게 왜 유사한지 알아? 첫 번째 이유가 뒤에서 나와요. 주제 제목 유형. 뭔가 왜 유사할까? 이거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예요. 밑줄 친 부분이에요. 얘는 밑줄이 아니라 이건 내가 빈칸을 놨던 게 아니라 밑줄 친 부분. 지문에서 그 문장 구성된 밑줄 친 부분 있지. 얘는요. 이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특급비 책에서도 이 정도로만 강조해요. 약간의 힌트? 약간의 힌트?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던 말던 니네 맘대로 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보기를 채워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특급비 책에서. 첫 번째, 전반부. 너희들이 배웠으면 채울 수 있습니다. 글의 전반부에 핵심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전반부에 핵심 또는 중심적인 내용이 드러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가 중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여기서 힌트 줬는데 주제 제목 유형. 이 주제 제목 유형을 내가 힌트로 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선지는 아니야. 주제 찾기의 유형이랑 문제 푸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제 제목 유형과 지문 구성이 비슷해요. 지문 구성. 그러니까 지문을 내가 다 안 읽고 중간 앞뒤만 읽고, 그러니까 밑줄 앞뒤만 읽고 맨 앞만 봤잖아요. 그 이유가 지문 구성이 얘랑 비슷해요. 빈칸 추론, 순서, 무관한 문장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하고 지문 구조가 비슷한 게 아니라 얘는 주제 제목 유형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거 썼어. 그다음 세 번째는 맥락 파악입니다. 여러분, 맥락 파악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주제 제목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여러분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부주제문 찾아보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자면 부주제문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주제문이 별로 없어요. 이 주제문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럴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be careful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유기성에 기반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이 유기성이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이게 맥락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주제문이 없다 보면 맥락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맥락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싶어서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이게 유기성하고 같은 말. 내가 아까 말한 거랑 같은 말. 이게 유기성. 오케이. 자, 그 다음 빈칸. 이건 뭔 소리? 빈칸.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 밑주름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유형이라고도 불러주죠? 라고 물어봤죠. 대답했죠. 하미추론. 하미추론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추론 문제가 우리가 볼 때 딱 수능에서 두 개의 영어 유형이 있는데 뭐가 있죠? 하미추론이랑 빈칸추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빈칸추론 얼마나 쉽게요? 빈칸추론 is easier. 오케이? 빈칸추론처럼 푸는 거야. 빈칸추론 왜 easier이라고 내가 말하냐? 여러분들 쉬운 유형은 상대적으로 덜 가르쳐주고 빈칸추론 얼마나 네 문제나 나오니까 학원에서 야심차게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반복 오지게 했죠? 야 막말로 빈칸추론은 한미추론은 한 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2019에서 나왔으니까 19, 20, 21, 22니까 4, 32 15문제, 12문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빈칸추론은 하나당 난이도는 다 다르지만 4개씩 나오잖아. 그러면 2014학년도부터 그냥 본다고 치자고. 그러면 대충 해도 8년 됐죠? 그러면 기출문제 몇 개야? 30개가 넘어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걸 얼마나 빈칸추론 연습을 많이 하게 되겠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지금 듣는 시점에서 이 빈칸 그러면 이게 어떤 힌트가 되느냐? 지금 봐봐. 빈칸이잖아. 밑줄을 빈칸으로 보는 거야. 이 밑줄 친 문장 지워버려. 밑줄 친 문장 어차피 해석 지랄 맞아.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을 빈칸으로 보자. 그래도 풀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시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얘를 빈칸으로 놓는 거예요. 해석이 어려운데 그냥 빈칸으로 보고 빈칸 추론처럼 푸는 거야. 오케이? 빈칸 추론에 대한 노하우가 너희들이 더 많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도 아마 빈칸 추론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간주해버리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밑줄 앞뒤는 앞뒤가 중요하다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는 2번입니다. 2번. 네. 이게 뭔 소리냐? 밑줄 앞뒤가 중요하다라는 내가 아까 말한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의미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얘들아, 밑줄이 앞에. 자,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아우씨, 줄을 잘못 껐어. 다시 이쁘게 그어줄게. 뿌리.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밑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여기에 있을 때는 어디 지문이 중요하겠어? 앞뒤 말고. 여기 있을 땐 얘들아, 의외로 뒤가 중요하다? 이럴 때는 뒤가 중요해요. 밑줄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밑줄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밑줄이 앞에 있을 때는 밑줄 뒤가 중요하고요. 밑줄이 뒤에 있을 때는 밑줄이 앞에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밑줄 친 부분 앞뒤의 정보는 같죠. 그리고 뒤에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던져주고 뒤에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중요한 걸 말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앞뒤가 다 중요한 거지. 반복을 하든 결론을 내든 예시를 들든 다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문 위치랑 데칼코마니로 딱 쪼개갖고 접었다 펴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담아놓은 거예요. 이 밑줄의 앞. 밑줄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밑주름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